엄태웅님의 강연 제목은 기존의 산업을 어떻게 AI를 활용하는 산업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할 것이냐 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갖고 오늘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다음 해쯤에 박사학위를 마치시고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시작하신 이런 사업을 더 성장시키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AI 트랜스포메이션, 우리는 AI를 공부해야 하는가? 너무 중요한 주제네요. 엄태웅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테리세용 엄태웅입니다. 다들 좀 힘드시죠? 많이 듣고 계시느라 힘드신 거 감안해서 제가 짧고 굵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자기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은 다 틀어놓을게요. 저는 원래는 이제 로봇공학을 했고요. 2002년도에 서울대 기계공학부 들어가서 원래는 로봇 모션 플래닝 쪽에서 이제 했고요. 로봇 모션 플래닝이라고 하면은 사람은 너무나 관절들을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로봇은 어떤 태스크를 하기 위해서 로봇 관절 모션들을 다 꾸려줘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컨스트레인트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플래닝할 것인가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좀 했었고요. 그러다가 회사로 옮겨서는 이제 엑소스켈레톤 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용 엑소스켈레톤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군사용 엑소스켈레톤도 했습니다. 그래서 엑소스켈레톤을 한 이유는 병역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엑소스켈레톤을 하고 나서 나는 하드웨어에 맞지 않구나 라고 해서 그런 걸 깨달았고요. 그래서 키스트에서 머신러닝 쪽으로 옮겨서 2014년도부터는 워털루 대학, 캐나다에 있는 워털루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요. 박사과정 중에서는 주로 했던 거는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 이용해서 액티비티 레코니션 하거나 아니면 파킨슨 디지즈 같은 거를 이제 다이그노시스 하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헬스장 가면은 여러분들 기록하시잖아요. 이렇게 막 기록하고 몇 회 했고 이런 기록을 하는데 이제 이 디바이스 이용하시면 바로 차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막 운동을 하고 나면 이제 다 자동으로 기록되고 몇 회인지 기록되고 하는 겁니다. 이상적으로는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 백그라운드고요. 그래서 한 이쪽 로보틱스 딥러닝 쪽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고, 네, 논문도 좀 썼습니다. 논문도 써서 사이테이션도 한 200번은 넘고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자분들이 너무 짝짝해서 사실 오늘 연구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쫄려서 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자랑스러운 거는 저는 유튜브에 구독자가 12,000명이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초등학생한테 먹히려면은 다른 거 다 안 먹히고요. 유튜브나 구독자 10,000명이야 그러면 애들이 눈을 번쩍 뜨면서 다시 봅니다. 이 사람들이 페이스북에도 10,000명 있고 사실 책 같은 것도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연구 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연구 학계에 한 10년 정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진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느꼈던 한계 중에 하나는 그리고 이게 오늘 모습인데요. 이러던 학자가 오늘은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모습입니다. 네, 지금은 네이버 D2SF에 지금 입주해서 스타트업을 하나 하고 있고요. 아트랩, AI 로보틱스 테크랩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코스프레 업체 아니고요. 네, AI 연구를 산업에 적용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아트랩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 아트랩을 하는 이유는 AI 로보틱스 테크를 제가 10년간 연구를 했는데 제 연구가 거의 논문에서만 보이고 현실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물론 많이 보이는 것들이 있죠. 구글에 가면 캘린더가 조금 더 잘 움직인다든지 지메일이 잘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 현실에서는 여전히 저는 막 세수대에 머리 바꾸서 머리 감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전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2016년도에 알파고가 충격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2012년도에는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충격이 있었고 사실은 더 올라가자면 2016년에는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딥 네트워크가 프리트레이닝을 하면 레귤라이제이션이 잘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지금 10년이 넘게 흘렀는데 많은 발전들이 IT 세상에서 이루어졌는데
현실 세상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사무실에 나가서 앉아서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저희 그전에는 어떤 혁명이 있었냐면은 뭐 인터넷 혁명 이런 거가 있었죠. 그래서 인터넷 혁명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옷가게에 가서 옷을 막 고르다가 지금은 이제 인터넷 창을 켜서 옷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쇼핑을 할 때 인터넷을 하죠. 모바일 혁명이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뭐 다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이 교황이 죽었을 때고 이건 교황이고 말할 때인데 예전 사람들이 다 사람을 보고 경청을 했죠. 근데 지금은 스타가 나오면 아무도 스타를 보지 않습니다. 다들 사진기를 들고 찍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람의 이런 활동이 드라마틱하게 체인지가 돼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정말 공장, 증기기관 이후에 또 다른 혁명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이 과연 인터넷이나 모바일 정도의 생활 변화를 가져왔나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왜 그럴까? 정말로 나는 논문 속에서만 사는 사람인 걸까라고 해서 무언가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스타트업을 차리고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2015년에 쓴 글인데요. 2015년에 한참 공부하면서 캐나다에서 한적하고 시간 남을 때 가끔씩 기사도 송부하고 그랬는데 예전에 이제 딥러닝 어떻게 해서 초창기에 이렇게 빵 뚫렸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 데이터가 라지 스케일 데이터가 쌓였고 그리고 뭐 프리트윈 모델 처음에는 뭐 딥빌리티 네트워크 같은 언스프로바이즈로 했지만 나중에는 뭐 이미지의 프리트윈 모델이 많이 쓰이잖아요.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적인 변화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컴퓨팅 파워가 있죠. General Purpose GPU가 나오면서 이제는 예전에 2주일 걸리고 뭐 이랬던 거를 지금은 너무 빨리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혁신을 한번 가져왔어요. 근데 이렇게 혁신이 가져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다는 거죠, 사실. 지금도 아직도 여기에 발목이 매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컴퓨팅 파워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쉬지 않고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데이터가 문제고 프리트윈 모델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왜 AI 적용 못하시죠? 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없어서요 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저희는 데이터, 이미지넷 같은 프리트윈 모델이 없어서 스크래치부터 다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전히 데이터 어노테이션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데이터를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사람을 고용해서 데이터 어노테이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이버 D2SF에도 대부분 다 AI 스타트업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알바들 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어노테이션 이렇게 하시고 정말 재미없는 알바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자들이 노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미지넷 쌓을 때는 크라우드 소싱을 이용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21세기형 알바죠.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것은 개다, 고양이다, 개다, 고양이다 막 하면은 이것이 결국 데이터를 쌓는 힘, 나의 시간과 10원짜리와 바꾸는 이런 노가다를 했고요. 우리나라에도 크라우드웍스라는 곳이 있는데 최근에 100억 정도 투자를 또 받았습니다. 시즌 B 투자를 받았고 이런 식의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레이블링 하는 것조차도 이제 조금 더 간편하게 하려고 세미 레이블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몇 번만 클릭을 하더라도 이제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으로 폴리곤이 완성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크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근데 결국은 이게 바틀렉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연구를 하는데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러닝을 하고 어떤 모델을 쓰고 프리딕션을 하고 거기다가 막 액큐레시를 높이고 사람들이 연구를 여기다 막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문제죠. 문제가 문제입니다. 문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세상의 문제 자체가 엠리스트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를 던져주면은 캐글처럼 던져주면은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열심히 해서 풀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현실을 문제로 만드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아직 바뀌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요즘에 좋은 툴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AutoML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전에는 막 사람이 어떤 모델이 내 도메인의 데이터에 최적인 걸까, 내 데이터 이피션시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모델 가지고 아키텍처 가지고 장난을 쳤는데 지금은 그냥 나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돌리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API처럼 이미 제공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점점 더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API 같은 걸 제공을 하는 이유는
앱들이 앞으로 AI를 쓸 거고 AI를 쓰기 위해서 자신의 클라우드에 소프트웨어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모든 앱들이 이제 거기 클라우드에 종속이 되기 시작하면서 마치 앱스토어에 앱 회사들이 종속되듯이 나중에 AI 앱들이 자기 클라우드에 종속될 거라는 자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영역은 구글 클라우드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일 겁니다. 물론 한국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이버도 똑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도 요즘에 OCR API 공개하고 디텍션 API 공개하고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화이팅이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을 한다면은 이런 스타트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희 직원 한 분을 데려가서 네이버 가면서 이제 발표를 들으러 이렇게 해줬는데 이거 듣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서 해야 된다는 거야. 네이버가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결국은 AI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AI 스타트업들이 겪는 고통은 현실에서 그것들을 데이터로 가져오는 것에서 문제고요. 다시 그걸 프리딕션을 했을 때 그 내가 한 프리딕션의 그 이밸루에이션이라는 숫자와 현실이 얼마나 잘 일치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힘든 영역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다 피하거든요. 왜냐하면 숫자로 잘 안 나오니까. 근데 결국은 산업에서 뭔가를 한다면 이쪽을 해야 되고 그 나머지는 연구 쪽에 맡겨야 되지 않나 싶어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저희는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모든 산업을 다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지만 저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찾은 것이 바로 이 뷰티 인더스트리인데요. 뷰티 인더스트리를 생각을 해보면 화장품 가격 여러분들이 막 한 5만 원짜리 화장품을 사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원가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한 1, 2천 원 정도 됩니다. 거기 들어간 원료는 저 1, 2천 원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어떠냐면은 용기값이 원료값만큼 들어가고 그리고 유통, 브랜드, 광고 등등이 한 60, 70%, 8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가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환상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팔면 환상을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환상을 파는 비즈니스가 깨진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어디냐면 바로 패션 분야입니다. 패션 분야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옛날에는 백화점에서 정말 비싼 옷을 이영애가 입었던 옷이라고 하면서 비싼 옷을 샀지만 결국은 요즘에는 다 점점 작아져서 유니클로에서도 사고 더 작아져서 인디마켓에서 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은 결국은 환상이 언젠가는 옛날에 샀지만 결국은 다시 다운투어스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메틱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파편화된 시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동화는 필수라는 거죠. 자동화를 해야지 가격이 낮아지고 빠르게 파편화된 시장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가지 AI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구 개발에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올해는 이런 게 잘 나갈까라고 이제 리퀘어먼트를 딱 써요. 하얘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흡수력이 어때야 되고 막 그 욕을 쓰면은 이 리퀘어를 만들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요리하듯이 막 재료를 섞는 거죠. 딱 만들어 보니까 아니네 너무 묵네 그러면 다시 재료를 좀 더 뻑뻑하게 만들어요. 막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과정들이 전혀 데이터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잘 만드는 요리사는 잘 만들지만 못 만드는 요리사는 정말 못 만들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국내 최대의 화장품 업체 중 한 곳과 그런 과정들을 데이터화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가 됐을 때 AI가 자동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잘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프리쿡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도 사실 예측을 하는 거죠. 내년 트렌드는 형광색이에요 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게 형광색인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결국 그것도 사용자의 변화를 측정하고 그것에 대한 방향을 읽어서 빠르게 이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연결을 한다면 시장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빠르게 이 레시피까지도 변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짜고 강한 맛을 좋아해라는 거를 뭔가 예측하는 순간 바로 레시피에서도 바꿀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러려면은 결국은 키는 어떤 당연히 알고리즘적인 것도 있겠지만 데이터의 패스를 뚫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뚫어야지 여러분 딥뉴럴 네트워크 하면 여기서부터 그레이던트가 쫙 프로파게이션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결국 뚫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뚫는 걸 하려면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결국 연구 과정을 디지털화, 프로세스화 해가지고 이것들이 데이터가 지식이 되게끔 하는 과정을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시장 쪽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기획 중인데, 서비스를 통해서 마켓 센싱 능력을 키워서 개인에 맞춤 추천을 하고, 결국 이것들의 파이프라인을 다 이어서 하나의 새로운 유통 경로를 뚫겠다라는 게 저희 아트랩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 인재도 딱 그렇게 뽑았거든요. 저희 팀 구성인데요. 예를 들면은 뭐 오선주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생활공간에서 화장품 연구원 하시던 분, 그래서 연구원 하시던 분이 화장품 연구 과정을 해석을 해주면 그거를 동현님께서 디지털화를 하고, 디지털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연구 과정을 할 수 있지, 뭐 가장 간단하게 레이블링부터 과정 시작해서 이제 관여를 하고요. 그걸 백엔드에서 DB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쪽에서는 사용자 시장 마켓 리서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톨로에서 제가 꼬셔온 경진님이 프론트엔드 디벨로퍼를 하고, 그 다음에 AI 리서처가 또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엔드투엔드가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저희 여기가 이제 회사 홍보 자리가 아니잖아요. 다들 홍보했지만 저도 했고. 근데 교육 아무래도 이제 학교니까 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현실 문제를 풀려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문제를 포뮬레이션하는 게 있고, 포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만약에 데이터를 푼다면 그 포뮬레이션을 한 걸 풀기 위해서 데이터 컬렉션을 해야 되고, 데이터 컬렉션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가 잘 풀리도록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요. 모델을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것이냐, 디텍션을 할 것이냐, 오토말리 디텍션 할 것이냐, 샹네 톡스 것이냐,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 밸리데이션을 또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디플로이까지 잘 해야 되고요. 결국 무거운 것들을 가볍게 다이어트하고, 아까 말씀하신 온 디바이스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이 모델 디벨롭먼트 여기에만 이제 나와야 됩니다. 시중에 책들을 딱 보면은 다 텐서플로우 이런 것들을 이제 AI를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지금 코드에서 지금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것처럼 딱 데이터 한 줄만 치면 데이터가 로드가 되고, 이벨루에이트 딱 한 줄만 치면 이벨루에이트이 됩니다.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되고, 이 모든 과정이 저는 AI 인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업 종사자부터 그 과학적 사고를 가진 모든 이들이 다 AI 인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16분이 지나는데요.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은 사람에게 직접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하지만, 나중에는 의사들의 단체들이 AI에게 지식을 다 전달하고, 그 AI가 다시 다수의 진찰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뀔 겁니다. 실제로도 유닉시나 이런 의료 AI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지 AI가 정착이 되냐라고 하면은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도구 쓰듯이 그냥 이거 사서 내가 청소기 밀듯이 사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 안 되고, 결국 사람이 데이터를 쌓는 방향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고, 사고도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3차 산업 이후에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고, 사람이 일하는 방식을 바꿀 거죠. 4차 산업혁명에는 아마도 로봇이 하는 일을 로봇에게 주고, AI가 하는 AI에게 주고, 우리들은 그 AI를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구를 쓰는 인간에서 이제는 도구에게 데이터를 먹이고, 그것을 현실로 연결하는 역할을 주로 인간이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러한 역할 중에 하나를 저희 스타트업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교육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할 거지만, 당연히 로봇이 힘이 세고 그런데 내가 정말로 좋은 워커가 되겠다고 막 워크아웃을 많이 하고 막 근육을 키워서 로봇팔과 경쟁을 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근데 반면에 우리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그것에 맞춰져 있는가? 제가 아까 도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정말로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그것을 AI로 풀려면 그 세계의 것을 AI 세계로 가져와서 또 AI 세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풀고 다시 또 적용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는 모두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AI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교육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패널 토크에서는 교육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사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굉장히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고 또 많이 고민해 오신 그런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SNS로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박사과정에 계시지만
필드에서의 어떤 고민이나 그런 그 경험도 굉장히 많이 직접 도전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고민들을 도비한테도 이렇게 공유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리님이라고 부릅니다. 엄태웅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